미국 킹 달러가 좀 죽고 있다. 원화 가치가 좀 살아나고 있다. 조금 환율이 네, 떨어졌더라고요. 조금 살아나고 있다. 증시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가상화폐는 또 죽을 쓰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풀 꺾이면서 달러화가 드디어 약세로 돌아섰고요. 글로벌 증시도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경제는 장담 못한다. 이게 이제 요점인 것 같아요. 우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이 미국의 물가 상승세, 이게 갑자기 왜 꺾인 걸까요? 전 세계가 지금 지금만큼 미국의 물가를 정말 예의주시한 것도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판 이 오징어 게임에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거든요. 미국이 얼마만큼 보폭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선진국들이 다 따라가고 있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월에 이제 그동안 불안했던 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었고 근원 물가 지수가 40여 년 만에 최악이었는데 9월에도 안 꺾였어요. 네. 근데 10월 들어서는 이 근원 물가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하고 식음료는 이건 뭐 작황상에 따라서 전쟁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크니 정말로 물가의 기조 근원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꺾이지 않았던 이 인플레이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근원 CPI를 봤는데 이게 10월에는 6.3%로 9월에 6.6%를 큰 폭으로 밑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40여 년 만에 꺾인 겁니다. 물론 지난 3월부터 미국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걱정했던 것은 미국도 보니까 주거 비용도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집값도 불안하고요. 네. 여기다가 뭐 중고차 값도 많이 올랐고요. 의료비, 그다음에 뭐 갤런당 이제 5달러 넘어섰던 이제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불안했는데 네네네. 지난달을 봤더니 주거 비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의류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근원 CPI 물가가 정말로 고점에서 정점 찍고 내려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추세로라면 이게 사실은 고점에서 한번 꺾였기 때문에 추세 흐름이 중요한데 11월 물가가 우리는 그동안 L자형을 굉장히 경계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아래, 어깨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안도할 수 있는데 지금 한번 꺾인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꺾여야 되는군요. 더 꺾여야 돼요. 한 번 더, 두 번 더 계속해서 낮아져야 돼요. 꺾이겠죠.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니까 좀 좋은 일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식시장이 일단 강세를 보인다. 원화 가치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0원 넘게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 1,300, 1,200 이렇게 됐나요? 1,310원까지 내려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이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조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빅 스텝만 계속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내년 경제 상황 우리는 정말 최악을 생각했는데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네. 경착륙이 아니라 네. 연착륙해야 돼요. 연착륙한다. 근데 파월은 별 뭐 신경 안 쓰는다는 듯이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어차피 파월 의장은 네. 한은이든 그다음에 이 미국이든 중앙은행의 목표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이내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5%까지 간다고. 7월 10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이에요. 아직도 3배 반 이상, 4배 가까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끌어내릴 때까지는 통화 정책 바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증시에 굉장히 악재였던 거고 그러나 표면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물가는 꺾였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애플이 사람 감원합니다. 네. 사람 안 뽑고요. 네. 감원한 트위터 대로. 절반가량 트위터도, 사람 날려버리고요. 네. 아마존도 그렇고요. 아마존.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모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안 하거나 감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지표, 지금은 고용지표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이 얘기는 사람들이 수입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착륙 우려가 나왔던 거고, 근데 이번 지표로 인해서 물가가 꺾였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12월 정도에는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3걸음씩 4번이나 이제 빨리 달려왔는데 그렇죠. 적어도 빅스텝으로 가고 그리고 내년 1월, 내년 3월에
3월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네. 아장아장 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 상단이 한 5% 수준에 맞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5%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인 거예요. 달러가 이미 선반영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달도 차면 기울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시점이 조금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바람이고 그래요, 차라리 빨리 그러나 와야지. 통화정국 입장에서는 아직 2%로 떨어지기도 한참 전인데 벌써부터 통화정책 기조 꺾이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파성 발언을 내놓겠지만 적어도 나타나고 있는 경제 실물 지표들이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중앙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네. 자, 문제는 내년 경제 상황인데 내년 세계가 이 경기 하강 국면에 전체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고물가랑 수출 부진이 좀 계속 나오니까 6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것까지 연결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조금 당분간은 밑에서 좀 헤매고 있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일단 이 IMF라든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미국 경제 전망을 보면 네. 내년 미국 경제는 제로 성장 내진 1% 성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도 보니까 지금 보면 뭐 KDI조차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1.8%까지 떨어집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오히려 3.2%까지 오를 거예요.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중간 정도라는 겁니다. 1.8% 아래도 있어요. 대신증권의 경우는 1.6%, 메리츠증권의 경우는 1.7%, 네. 하나금융금융권은 1.8%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2% 전망한 곳은 지금 한국은행, 네. 기획재정부가 유일해요. 근데 이 두 개조차도 내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계 기관들 5, 6개월 전에 했던 것들 아직 수정하지 않은 것들은 있지만 그 수정 전망을 포함하게 되면 내년도 올해보다 더 어렵습니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굉장히 고금리 시대에 네. 대출금리 7% 시대에 굉장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리금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 안 좋으면 수출이 줄어들어요. 금리 오르게 되면 내수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KDI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2050년 가면 우리 경제 성장률 제로입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어허.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인구가 너무 빨리 줄고 있어요. 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 빨리 이민자 문호 개방해서 우리 단일 민족 아닌 지 한참 됐어요. 네, 맞아요. 우리 지금 이 농업하고 있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베트남 인력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농사 못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문을 개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제경구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 급락하고 있는 뭐 집값 문제도 안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좀 긴장 상태에서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 번째 규제 완화를 발표를 또 하기도 하면서요. 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건 정리 좀 해볼까요? 이거는 네. 정말 알면서도 오답만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네. 왜냐하면 네. 지난 5년 동안 네. 20여 차례 걸친 그것도 포인트를 잘못 맞췄어요. 저금리하고 유동성 때문인데 투기를 하고 잘못해서 지금 집값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문제는 금리예요. 금리인데 왜 자꾸 대출 규제를 풀고 규제 지역을 더 푸느냐는 거죠. 네. 그러면 똑같아요.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 7%, 9% 얘기 나오고 있는데 빚내서 집 사서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아?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지난 5월에 정권을 잡았고 지금 6월, 9월, 11월 네. 세 번 규제 풀었어요. 네. 50보, 100보예요. 이전 정부랑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픈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요. 부동산이 계속 헛발질하게 되면 엇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하고 있는 것들이 서울하고 지금 이런 데 빼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경기 네 곳 빼고 나머지 규제 규제 전 지역을 완화. 다 풀었어요. 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대출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봤자 서울이 제일 그게 부담 수요가 많고 나머지는 별거 이번 규제의 아니잖아. 핵심은 뭐냐? 네. 이제 수도권도 거다? 수도권도 풀었으니 서울도? 서울 외곽 노도강 먼저 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노도강 먼저 풀어서 일단 노도강이 왜냐? 2030 세대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워요. 그렇죠. 대출 규제 문턱 낮춰주니까 실제로 2030들의
비중이 아파트 매수 비중이 높은 것이 노도강이에요. 그 영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풀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담보대출을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돈이 돌고 도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순진의 감으로 말씀드리면 한 1, 2년만 더 버티면 오히려 지금 빨리 집을 사고 1, 2년만 더 버티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버티는 게 고금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힘든데 네. 그래서 뭐 7%나 6%는 이제 그러긴 하는데 거기에서 좀만 버텨줘야 돼요. 저도 별반 정도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이게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반토막 이상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분들 지금 머리를 잘 써보세요. 지금 힘들어도 버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계산할 때 그냥 버티는 게 남는 거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이번엔 버틸 때다 나는. 제가 뭐 공중파 방송 갔더니 네. 부동산 이 대책 발표가 난 다음에 방송 끝나고 났더니 AD분이 확 달라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지금 판교에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이 됐대요. 오, 좋네. 근데 이걸 포기하려고 생각한대요. 말도 안 되지. 지금 로또 포기하면 안 잡으신 돼. 거예요. 인생의 세 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 잡으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약간의 저기가 있어. 1% 저금리 30년 동안 해주는데 아유, 그런 거기 나온 수익을 국가가 반분해야 그런 돼요. 건 땡큐. 반반씩 나눠 가져야 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남자친구랑 고민하고 있대요. 그걸 해줘야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이 없는 거야. 우리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나 감이 있잖아. 부동산에 대한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뭐 굉장히 높아진 금리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1% 저금리라면 굉장히 땡큐고 달러 빚을 내서라도 그건 잡아야 되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럼요.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 아유, 잡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자 내는 거 1,000만 원, 2,000원만 좀 모아놨다가 한 1, 2년 딱 쓰고 나중에 봐봐요. 몇 억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물론 이제 자본 여력이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이 고금리 기간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2, 3년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로 대출 받으시는 건 저는 굉장히 자기 자본이 거의 한 5, 60% 이상 있지 않고 40% 이내에 대출을 낀 경우에는 환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물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가상화폐, 코인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지금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급락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게 또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으로 갈 것인지 또 혹은 가상화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킹달러 죽으니까 환율 살고 증시 살고 있는데 가상화폐만 죽고 있어요. 네. 루네 사태. 올라가겠죠? 테라 루나 사태 재판 2예요. 네. 이번에는 미국의 3대 거래소입니다. 세계 3위 거래소 네. FTX. 여기가 이달 초에 여기 좀 부실한데 자회사가 좀 재무제표가 좀 부실해라는 의혹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갖고 장난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이 빠졌어요. 돈이 빠지니까 24달러대 거래됐던 이 자체 발행한 코인이 2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오, 90%. 그런 거 빨리 사야 되겠네. 90% 빠져. 루나 사신다고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국내에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내에도 이 앞에 갖고 있는 분들이 만여 명이 돼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앞에 갖고 있는 사람은 10만 명이고요. 다 망했어요, 부채만 지금. 66조 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했어요. 파산보호라는 건 살리겠다라는 거지만 법정 관리 들어가면 부채 동결됩니다. 부채 동결. 개인 투자자들은 후순위기 때문에 돈 받을 일이 없어요. FTX 66조 상황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그런데 필요 여기 투자한 게 어디냐? 미국의 소프트뱅크, 아하. 타이거 글로벌, 싱가포르의 테마세카 같은데 소프트뱅크는 왜 맨날 이렇게 투자 못하죠? 맨날 쉬는 것 같은데. 이런 데가 투자돼 있고 네. 국내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내도 만여 명이 넘고요. 네. 그래서 26일부터는 이 토큰 거래 정지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토큰. 여러분 그냥 토큰을 일단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노도강이든 뭐든 간에 부동산을 좀 3년 버틸 예정으로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소장님 실질적인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